안녕하세요. 시장을 배우는 시간, 매경학교에 입학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매경제TV 머니클래스의 이혜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머니 멘토 머니클래스의 김현주입니다. 단순한 뉴스, 그 너머에 돈이 흐르는 원리, 시장이 움직이는 배경, 그리고 내 자산을 키우는 방법을 배웁니다. 투자 어렵다고만 느껴지셨나요? 머니클래스와 함께면 다릅니다. 실전 투자에 꼭 필요한 지식과 인사이트, 오늘도 쉽게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연주 씨, 오늘은 어떤 수업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 1교시에서는요. MBN골드 김태윤 매니저의 로봇 섹터 제2의 2차 전지 랠리 온다 수업이 준비되어 있고요. 2교시에서는 두지영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과장의 연금 ETF 투자 4부작의 세 번째 수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 공부 파트너 머니클래스와 함께 투자, 주식, 부동산, 금리까지 매일같이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진짜 나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 헷갈림은 줄이고 실력은 높이는 시간. 기초부터 탄탄하게 실전까지 똑똑하게 원스텝, 투스텝 차근차근 한 걸음씩 공부하는 머니클래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고고! 네, 머니클래스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시장에 있어서 지수는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지만 내 계좌는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인은 이 시장의 수급 자체가 반도체 그리고 대형주 쪽에 강하게 쏠려 있기 때문일 텐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코스피 시장을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외국인의 수급도 참 마음에 걸립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이 반도체 대형주를 팔 때 로봇과 2차 전지에는 집중을 했다라는 흐름들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어떤 힌트들 얻어갈 수 있을지 오늘의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MBN골드 김태윤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랑은 또 처음 네, 뵙고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랑은 네. 오랜만에 인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시청자분들께 일단 인사부터 한번 해주시죠. 네, MBN골드 김태윤 매니저고요. 뭐 이제 요즘에 이제 아침 방송에서 많이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또 네. 오랜만에 기회가 돼서 또 머니클래스에서 또 제가 생각하는 뭐 투자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 많이 공유 드릴 테니까 다른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 본격적으로 바로 들어가 볼 건데요. 수업의 주제가요. 살펴보니까 로봇 섹터 제2의 2차 랠리 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수업에서 어떤 것들 얻어갈 수 있을지 미리 힌트 한번 좀 주세요. 네, 과거에 저희가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네. 뭐 사실 완성차 업체들의 성장성이라고 한다면 좀 제한적이잖아요. 네. 뭐 자동차가 갑자기 뭐 소비가 많이 된다거나 판매가 많이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어렵지만 실제로 이제 전기차 랠리가 나왔을 때 이제 일부 자동차 부품주들도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반사이익을 얻었다면은 이제는 이 어떻게 보면 제2의 그 2차 전지 랠리처럼 이제는 로봇주들이 과거에 어떤 이 2차 전지 모멘텀으로 올라갔었던 자동차 부품주들이 이제는 로봇 모멘텀이 붙어주면서 그거와 관련된 이제 리레이팅이 한번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오늘 주제를 그래서 이 자동차 부품주들 로봇에 대한 리레이팅을 하반기에 기대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에서 저희가 또 어떤 것들 얻어갈 수 있을지 상세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2차 전지 내에서도 지금 기사를 살펴보면 실적이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한다. 그 이유는 이 유럽 시장 내에서도 이 전기차 수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들이 근거로 자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와 마찬가지로 로봇 쪽에서도 우리가 좀 비슷한 흐름들 파악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전기차 쪽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성장성에 대한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려면은 네. 뭐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어야 그래야지 이제 어떤 이 고퍼 예를 들어 PER이 높거나 뭐 밸류가 높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시장에 용인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동안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 좀 상당히 조금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는 좀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전기차 캐즘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근데 요즘 이제 시장에서 완성차 업체들 중에서 현대차의 주가가 그래도 나름대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우리가 대표적인 가치주였었습니다. 뭐 포가 너무 낮다, 뭐 이런 뭐 배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좀 체질 개선을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결국 주가가 한 번 더 점프업을 하고 레벨업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 어떤 이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이 붙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간에 한국판 테슬라의 방향성을 저는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테슬라가 지금 주가 자체가 상당히 비쌈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기차를 잘 팔아서가 아니라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이제 캐시카우로 깔아가는 거고 뭐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뭐 옵티머스와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기반으로 지금 현재 주가가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현대차도 최근에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뭐 실제로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상당히 핫하잖아요. 맞아요. LG전자가 뭐 가전 사업이 잘 돼서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결국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가전 사업 부분에 대한 것들 플러스로 이 로봇이라는 어떤 이 성장성이 담보될 수 있는 산업에 대한 그 추진을 하면서 그 가시성이 이제 앞으로 더 높아지게 되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리레이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현대차나 LG전자 같은 대형주들이 먼저 앞단에서 땡겨줬다면은 네. 이제는 하반기 정도 되면 그거와 관련된 어떤 공급망과 관련된 부분들, 뭐 대표적으로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니면 뭐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런 국내 쪽에 대한 어떤 부품주들이 일반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들과 로봇 기업들의 부품과의 유사성이 상당히 높아서 네. 이제는 하반기 정도 되면은 요거에 대한 좀 흐름이 한번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테슬라의 옵티머스와 같은 이슈들이 하반기에 또 끌어줄 만한 재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앞서서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또 로봇 시장의 성장이 같은 궤적을 그리면서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현대차 그리고 LG전자 이제는 모두 로봇 쪽에서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함께 이 자동차 부품주들도 이제는 로봇으로 같이 분류가 돼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모든 자동차 부품주가 다 로봇주가 되는 건 아니니까 이걸 로봇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여전히 자동차 부품인지 이걸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좀 있을까요? 네, 뭐 기준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좀 기준이 있겠지만 네. 우선은 뭐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 나와주는 기업들이 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로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어떤 기술들 자체가 로봇 쪽에도 활용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 뭐 대표적으로 뭐 셰시 쪽 관련해서 아니면 뭐 램프 쪽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아니면 그 바디를 생산할 수 있거나 그 어떤 레그 모듈이나 이런 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뭐 화신이나 SL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의 후보군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산 부품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또 외교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또 중국으로부터 또 자유로운가 이런 내용들도 하나의 포커스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산 라이다 같은 어떤 이런 센서 쪽 관련된 역할을 하는 기업들도 지금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들이 잡고 있거든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산 라이다에 뭐 배제를 한다. 그렇게 됐었을 때는 또 국내 또 대표할 수 있는 뭐 SOS랩 같은 기업들도 그거와 관련된 부분들로도 주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그 국내 로봇 쪽과 관련된 밸류체인을 투자를 할 때 지금 글로벌리하게 봤었을 때 그 키워드를 먼저 저는 대분류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요. 네. 대분류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느 쪽 밸류체인 쪽에 집중을 할 거냐. 뭐 예를 들면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 쪽에 대한 밸류체인으로 갈 거냐, 아니면 테슬라의 옵티머스 쪽 관련된 밸류체인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감속기나 아니면 뭐 액추에이터 쪽 관련된 뭐 글로벌 공급망에 들어갈 수 있는 쪽으로 갈 거냐. 이런 구분이 필요한데 저는 그래도 이왕이면은 국내 쪽에 대한 어떤 자동차 부품주들을 만약 로봇 기업으로 본다면 당연히 저는 현대차 쪽과 관련된 밸류체인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특히 미국에 또 공장이 있는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결국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같은 이런 부분들도 미국 내에서 만약에 생산을 하게 된다라고 봤었을 때는 같이 이미 진출을 했거나 그 안에서 생산 시설 자체를 기존의 자동차 부품 쪽에서 뭐 로봇 부품으로 바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기반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좀 빠르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현대차 이제 집중을 해본다면 우리 선생님께서 한 4가지 종목들을 선별을 해주셨던데 가장 먼저 현대모비스부터 어떤 시각으로 지금 시점에서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짚어주세요. 네, 뭐 아까 이제 미국 내 이제 생산 시설이나 이제 같이 진출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HL 만도, 뭐 현대모비스, SL, 화신 같은 네. 과거에 우리가 자동차 부품주들 한번 랠리 나왔을 때 항상 같이 현대차의 움직임하고 같이 동조화됐던 종목들인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JP모건 이 테크 컨퍼런스에서 현대모비스, 그러니까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관련된 어떤 생산과 관련된 부분들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 현대모비스가 그 액추에이터, 그러니까 휴머노이드에서 원가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 거의 50에서 60%를 차지하는 네. 기업이 그러니까 액추에이터 쪽이잖아요. 근데 그 액추에이터를 전담하는 기업이 현대모비스입니다. 또 게다가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현대차 그룹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현대오토에버, 현대글로비스, 현대차, 뭐 기아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뭐 마찬가지 뭐 스페이스 X 관련된 뭐 지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뭐 가치가 올라가듯이 맞아요. 마찬가지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액추에이터에 대한 전담을 하면서도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요. 물론 이 상장과 관련된 시기는 뭐 빠르면 뭐 6월 정도에 할지 안 할지에 대해 뭐 최종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지만 사실 이 상장에 대한 시기 자체는 뭐 올해 한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는 한 2028년도 정도에 상장을 하지 않을까. 그때가 이제 이 아틀라스나 이런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양산과 맞물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결국 그때 몸값이 어떻게 보면 네. 제일 높게 평가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액추에이터를 어떻게 보면 전담할 수 있는 이 현대 모비스가 저는 그래도 우선 수혜 강도는 좀 제일 강할 것이다라고 포커스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우리가 이제 로봇 액추에이터 생산 시설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바라봤었을 때는 이 미국 현지에서 연간 뭐 35만 개 정도 네. 수준의 뭐 로봇 액추에이터 전용 시설을 또 구축을 하기로 했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면은 결국 추후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어떤 양산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지분도 갖고 있죠. 게다가 제일 큰 원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액추에이터를 전담한다. 이런 부분들을 바라봤었을 때는 우선 수혜 강도 자체는 제가 봤었을 때 현대 모비스가 좀 제일 크게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들어가 본다면은 이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에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또 부품들이 있잖아요. 뭐 네. SPG 같은 이런 감속기 관련된 기업들이나 아니면 이런 구동 모터 관련된 기업들 이런 것들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밸류체인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모비스 그 안에 또 그 액추에이터에 들어가는 감속기나 아니면 뭐 구동 모터 같은 경우엔 어떤 기업들이 들어가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또 주목을 해볼 만한 기업이라고 본다면은 저는 HL 만도도 마찬가지로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인데 자 우리가 이제 자동차의 발을 해서 로봇의 근육을 만드는 그러니까 액추에이터를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게 북미 시장에서 로봇 액추에이터 양산을 2028년도부터 뭐 시작을 하겠다라는 로드맵을 이제 확정을 하기도 했었고 게다가 지금 이 2026년도 하반기부터 이제 내년 상반기 사이에 글로벌 로봇 제조사들의 이 구체적인 어떤 수주 캘린더가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떤 공급망에 대한 이야기들, 이제는 누가 뭘 만들어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네. 뭐 HL 만도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요거와 관련된 어떤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게다가 또 우리가 뭐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로봇, 물류 로봇이나 아니면 뭐 캡티브에 대한 어떤 확장 가능성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3분기에는 또 테슬라의 옵티머스 관련된 이 3세대 옵티머스 관련된 또 이 양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네. 지금 HL만도 같은 경우에는 또 테슬라 공급 이 액추에이터를 공급하기 위한 그 추진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공급망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뭐 HL만도는 지금의 주가 수준은 보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우리나라는 잘 만들거든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선진국들, 뭐 미국이나 이런 국가들 대비해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이왕이면은 그 공급망에 들어갈 수 있는 뭐 중국을 대체하거나 아니면 뭐 같이 미국에 진출하는 이런 HL 만도 같은 기업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옵티머스양 로봇 액추에이터 공급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가 나왔을 때 특히 3분기 아까 말씀드렸던 3세대 옵티머스와 관련된 이 이야기 모멘텀이 부각받았을 때는 HL 만도도 현대차뿐만 아니라 이 옵티머스 쪽하고의 연결고리까지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이렇게 현대 모비스 그리고 HL 만도까지 짚어주셨는데요. 둘 다 이제 액추에이터 쪽에서도 경쟁력 강하게 가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특히나 현대 모비스는 우리가 아틀라스 양산 일정에 맞춰서 액추에이터를 공급하겠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고요. 그러면서 오늘 시작이 사실상 반도체 쪽에 쏠림이 강했는데 그런 촬영일 시점에서도 3% 정도 상승하는 선방을 보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HL 만도 역시도 현대차와의 연결고리 그리고 더불어서 테슬라와의 연결성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 시작에서 지금 촬영일 시작에서 하락하기는 했지만 지금 이 테슬라의 옵티머스 일정들이 추진이 되고 난 뒤에는 현재의 주가가 가장 좀 매력적인 주가 시점일 것이다라는 점들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우리 선생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또 SL이에요. 네, 맞습니다. SL 쪽에서는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또 현대차 로보티스 랩에 로봇 부품을 공급한다 이런 소식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 종목은 좀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실까요?
네, 우리가 이제 자동차, 특히 현대차 부품주들 중에서 이제 네. 과거에 많이 주목을 받았던 기업입니다. SL, 뭐 성우하이텍, 화신, 뭐 서현이와 이런 기업들은 맞아요. 항상 어떤 현대차의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같이 커플링되는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종목인데요. S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램프를 만드는 전통적인 램프 기업에서 네. 이제는 어떤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로보틱스 같은 이런 전장 모듈 기업으로 이제 빠르게 체질 개선에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실제로 이 로봇에 대한 레퍼런스를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이제 현대차 모베드, 이 현대차 그룹의 로보틱스 랩이 개발한 차세대 이동형 로봇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베드의 커스터마이징 전 단계에서 최종 모듈 조립, 그러니까 위탁 생산을 SL이 담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실제로 레퍼런스가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 모베드에 들어가는 이 라이다 이 모듈과 관련된 거, 그리고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를 엑셀이 직접 생산을 하면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 실제로 올해 1분기부터 이제 관련된 매출이 발생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 현대차 그룹의 어떤 이 로봇과 관련된 사업이 추진될 때 지금 당장은 어떤 현대차 모베드나 이쪽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결국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에 대한 밸류체인도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고 있는 이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뿐만 아니라 뭐 사족 보행 로봇 이 스팟이라는 그 강아지 있죠. 네. 강아지 로봇도 있고, 거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또 이 납품 이런 기대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 현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미국 현지 내에서 제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고 있느냐라고 맞아요. 봤었을 때 뭐 SL은 이미 같이 진출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추후에 어떤 아틀라스의 바디 모듈과 관련된 어떤 수주 입찰에 대한 부분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이 미국 내에서 이 서플라이 체인 매니저, 그러니까 이 SCM, 이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 구축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뭐 SL도 그 안에 들어갈 가능성은 좀 꽤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시고요. 결국 우리가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 뭐 LG전자, 뭐 현대차 이런 기업들이 본업 플러스로 어떤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연계되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갔듯이, 마찬가지로 SL 같은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도 현재 PER이나 이런 선행 PER을 보시면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 PER이 낮다라는 부분들은 추후에 어느 정도 일반적인 로봇자 들어가는 종목들은 PER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 적자이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실적이 찍히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PER이나 이런 부분들보다 PSR이라는 어떤 매출액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몇 배 수준이냐 이런 것들 갖고서 비교를 한다면, 근데 이게 만약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어떤 이 로봇 부품주로서의 어떤 격상이 된다라고 봤었을 때는 나름대로 본업에 대한 실적이 찍히면서 PER도 낮기 때문에 추후에는 어떤 이런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도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종목이죠. 화신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또 외골격 프레임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자동차 CC 쪽 관련돼서 이제 유명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그 내구성이나 경량화를 동시에 만족을 이 로봇 쪽에서도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 이제 자동차가 움직일 때 그 하중을 견뎌야 되잖아요. 뭐 진동이나 이런 것들 잡아줘야 되는데, 로봇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움직였을 때 하중을 견디는 어떤 관절 프레임 같은 것들, 또는 뭐 바디링크나 아니면 이런 외부 하우징 같은 것들을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원가, 낮은 원가에 찍어낼 수 있는 인프라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기업도 미국의 그런 관련된 제조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추후에 어떤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이런 밸류체인에 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포인트를 잡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뭐 이 미국 공장 내에서 수많은 어떤 산업용 자동화 로봇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뭐 보존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업도 마찬가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SL도 결국 재평가, 이 리레이팅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화신도 마찬가지로 뭐 PER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상당히 낮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봤었을 때 12개월 선행 PER, 그러니까 선행 PER 같은 경우에 뭐 5배 정도 수준, 뭐 4, 5배 정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냥 단순하게 로봇자 들어가서 막 PER 자체, 지금 당장 적자인 약간의 어떤 밸류도 약간 측정하기 어려운 기업들에 좀 부담을 느끼신다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PER 좀 낮은 기업들, 뭐 추후에 한번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로봇주로서의 뭐 리레이팅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기대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화신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또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추가로 궁금한 게
생겨서 네.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은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흐름들을 짚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기존에 이제 대형 로봇주들 있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네. 로보티즈 이렇게 현대차나 LG전자랑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로봇주들보다도 앞으로 좀 더 우상향할 종목으로는 자동차 부품단이 더 튼튼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사실 위에서 못 가면 밑에도 어차피 못 간다라는 구조로 가야 되겠지만 네. 근데 이제 이게 로봇 쪽도요. 뭐 트렌드가 조금 다르게 흘러가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전에는 어떤 협동 로봇이나 뭐 산업용 로봇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올라갔다면 또 그 다음에는 뭐 액추에이터 이런 부품단, 뭐 감속기나 아니면은 뭐 액추에이터, 뭐 구동 모터 이런 쪽이 또 올라갔다면 뭐 이제는 자동차 부품주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가 추후에는 어떤 리레이팅에 대한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조금 저평가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상대적으로 실적도 찍혀주면서 좀 가치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성장성 대비해서 낮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사실 이제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아까 이 휴머노이드 관련된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도 양산 시기를 2028년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관련된 이 시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과거에 전기차하고 제가 비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처음에 전기차, 이 테슬라의 전기차가 나왔을 때는 별로 관심도 없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주행 거리도 너무 짧고 맞아요, 이런 맞아요. 부분들이 좀 있지만 이제 그 테슬라가 실제로 전기차 판매나 이런 것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그 증명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많은 관련된 밸류체인 쪽이 리레이팅이 됐다면 로봇 쪽도 2028년도부터 양산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양산을 시작을 했다? 이미 주가는 선반영 대기에 있기 때문에 뭐 올해 하반기부터 아니면 뭐 내년도까지도 우리가 로봇 섹터에 대한 부분들은 좀 충분히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차 밸류체인에 있어서 체크 포인트들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 여기에서도 특히 병목이 발생할 만한 구간은 또 어디일지 우리 선생님의 시각이 궁금합니다. 네, 뭐 현대차 이제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뭐 로봇 밸류체인 쪽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쫙 네. 그냥 훑어봐드리면은 뭐 컨트롤 타워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현대차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현대차는 사실 완성차 업체들 중에서는 조금은 비싸다라는 인식은 있어요. 왜냐하면 네. 밸류 자체가 아무튼간에 그동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완성차 업체들의 밸류를 우리가 한번 가지고 와 본다면은. 이 밸류 상단에 있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내가 밸류가 비싸다라고 한다면 사실 기아가 쌉니다. 오히려 네네. 어떤 그 가치 대비해서는 기아가 조금 싼데 그래도 이제 현대차가 약간 주도주 성격을 조금 띠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컨트롤 타워는 아마 이쪽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액추에이터 쪽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현대모비스, 뭐 HL만도 그 안에 들어가는 뭐 감속기 쪽에서 뭐 SPG나 아니면 SBB테크, 뭐 액추에이터 그동안에 대장을 역할을 했었던 뭐 로보티즈 아니면 구동모터 쪽 사면 아니면 뭐 시각 센서 쪽 관련해서는 아까 라이다 쪽 관련된 뭐 SOS랩, 뭐 LG이노텍, 뭐 삼성전기 이런 카메라 모듈이나 이런 시각 쪽 눈을 바라보고 있다. 약간 이런 부분들이고 네. 뭐 외장 모듈 쪽은 뭐 SL 화신, 서현이와 뭐 특수 내장 부품 같은 경우에는 한국 PIM이나 뭐 링크 솔루션, 뭐 SI 기업들 있죠. 뭐 시스템 통합 같은 경우에는 현대 오토에버나 이제 클로버 이런 기업들인데요. 그리고 요게 있더라고요. 내년이 아니죠. 6월달에 네. 월드컵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 맞아요. 그 아틀라스에 축구하는 영상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네. 지금 시장에서는 월드컵 때 아틀라스가 시축하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런 왜냐하면 월드컵의 실제 파트너사가 현대차 기아다 보니까 이것만큼 홍보하기 좋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아틀라스가 최근에 이제 연구용 모델이 아니라 개발용 모델, 즉 추후에 공장에 투입될 수 있는 모델 아틀라스 001이라는 일련본을 이렇게 보여줬듯이 네. 저는 이번에 월드컵 관련 수혜주로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충분히 저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밸류체인 내에서도 특히나 병목이 발생하는 이 섹터, 이 밸류체인은 좀 어디로 봐야 될지 간단하게만 한번 짚어주세요. 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결국에 액추에이터나 감속기 쪽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많은 기업들이 이제 중국 업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의존도를 이제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그러면은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거와 관련된 기업들 결국 국내 쪽에서 찾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감속기나 뭐 액추에이터 쪽은 계속해서 좀 이렇게 병목이 발생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 궁금증이 참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 궁금증들 저희 머니클래스에서 다 풀어갈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랑 추가적으로 만나볼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 또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그 네이버 밴드 김태윤 검색을 하시면은 네. 뭐 거기에 이제 실시간으로 뭐 시장의 이슈나 아니면 좀 관련해서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기업들, 뭐 내용들 잘 공유드리고 있어서 아무튼 뭐 오시면은 뭐 좋은 내용들 있으니까요. 많이 가입들 하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구체적으로 자동차 부품
품주, 그 중에서도 현대차 밸류체인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들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더 추가적인 내용들 우리 선생님과 더 공부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윤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머니클래스 2교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두 번째 수업에서는 연금 ETF 투자 트렌드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대표 지수에서 테마 그리고 액티브로의 진화, 여기에 월배당, 채권 혼합형, 해외 ETF 연금의 세제 혜택까지 꼼꼼하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연금에서 주목해야 할 구체적인 테마, AI와 그리고 휴머노이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볼 텐데요. 오늘 시간도 우리 머니클래스 학생들을 연금 ETF 세계로 안내해 주실 두지영 과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저희 세 번째 수업입니다. 네. 앞서서 첫 번째, 두 번째 점점 더 확장돼 가는 수업이니까 더 즐거웠는데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미 서두에서 소개를 키워드로 주시긴 했는데요. 네. AI와 그리고 휴머노이드로 시작하는 연금 테마 투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뚜렷한 테마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봐야 되고 투자를 해봐야 될지 AI와 함께 로보틱스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수업에서 테마형과 액티브로 이 연금의 ETF가 좀 변화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배웠는데 다시 한번 핵심을 짚고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연금에서 이 테마형에 투자하는 이유 뭘까요? 일단 시장 수익률 정도만 추구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사실은 맞는 말씀이세요. 연금에서 투자를 시작하시면 시장 수익률만큼만 얻어도 충분하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가 뻔한 얘기지만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연금 투자하는 이유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연금에서 굳이 투자를 하는 이유는 노후에 더 편해지고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려고 일 텐데요. 뻔한 얘기 두 가지 드리면 일찍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익률이 좋을수록 더 좋겠죠. 물론 테마형 ETF를 투자한다라고 해서 수익률이 무조건 더 좋은 건 아니겠지만 가능성을 조금 더 높여주는 투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테마 같은 경우에는 자산 배분에서도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자산 배분할 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코어 세틀라이트 전략이라고 해서 핵심 위성 전략입니다.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시장 평균 수익률만 쫓아가도 되지 않냐라고 했을 때 미국 S&P 500 이런 대표적인 지수 같은 경우에는 코어 핵심이 되는 자산의 비중 높게 투자하고요. 테마 같은 경우엔 어떤 게 성공하는 테마일지 사실 저희가 명확히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위성은 핵심보다는 사이즈가 조금 작으니 내 자산의 조금한 부분들은 다양한 테마에 투자해서 높은 성장성을 추구해보자 이런 맥락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연금은 내 노후의 구매력을 지켜주는 자산이다 보니까 테마 ETF를 활용하면 조금 더 기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거다라는 관점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네, 칠판 3번에서도 나와 있듯이 세상이 빨리 바뀌고요. 여기에 또 차별화 장세가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테마형을 봐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테마형 투자가 선택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필수다라는 게 좀 와닿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그래서 테마형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저희가 또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테마를 골라야 될까 이 부분이 좀 어렵거든요. 우리 같은 좀 일반 투자자들 어떤 메가 테마를 골라야 할지 그리고 또 어떻게 이 테마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가지치기를 해야 될지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반 투자자가 어떤 테마를 고를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 네. 말씀 주셨는데요. 그 전에 혹시나 오해가 없으시도록 제가 메가 테마라는 단어를 섞어 쓰고 있어서 네. 테마형 ETF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테마라고 하시면 테마 주식, 테마성 투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투자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또 저희 메타버스나 NFT 이런 거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단기 흐름, 유행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제가 메가 테마 아니면 혁신 성장 테마라고 계속 섞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삶의 일상을 아예 바꿔놓는 구조다. 그런 테마의 변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인터넷이나 빅테크 플랫폼 없는 삶은 기대가 안 되시잖아요.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을 아예 송두리째 전 산업군에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메가 테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조금 더 와닿기 쉬우실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가 테마를 어떻게 좀 고르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두 가지 힌트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대단한 얼리 어답터가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일단 기업들이 돈을 어디다 투자하고 있는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돈을 투자하는 방식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는 이제 캐펙스라고 해서 뭐 설비나 이런 거에 투자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R&D 투자, 우리 연구개발비에 얼마나 힘을 많이 줍니까? 거기에 어떤 분야에 쓰이고 있는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기업은 투자를 한다는 게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투명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빅테크 기업, 기존에는 돈을 많이 벌면 본인들의 주식을 다시 사들였습니다. 이게 제일 수익률이 좋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네. 요즘은 가장 많이 투자하는 분야가 AI, 인프라, 이런 분야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투자하고 있는 빅5 기업들의 75%가 AI 관련된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제가 R&D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연구 개발하는 거에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어요. 저희가 CES라고 할 때도 뭐 어떤 우리 새로운 기술들이 나왔는지 발표하는 곳인데요. 거기서 투자자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접하실 때 정말 자율주행 이런 거 굉장히 빨리 보셨을 것 같고요. 사실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저희 2023년에 저희 조금 체감할 수 있게 상용화되었었는데 그거의 시초, 조상격이 된 발표가 구글에서 트랜스포머라는 논문이 나왔었는데 그게 2018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에 돈을 쓰고 어떤 특허를 내고 있느냐만 봐도 메가트렌드 힌트를 조금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더 쉽습니다. 내 생활이 어디서 바뀌고 있는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 발 늦더라도 이제 메가 테마 같은 경우엔 단계에 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뉴스, 로봇이나 아니면 휴머노이드, 우주항공 이런 쪽에서 계속 뉴스가 나오면 아 이런 게 또 하나의 메가 테마가 될 수 있겠구나 힌트를 얻어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은 네. 제가 ETF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추가로 힌트를 드리면 ETF는 그런 메가 테마 관련된 ETF를 계속 출시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런 ETF 이름이 달린 게 많이 나오네? 라고 하면 거기서 또 힌트를 얻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기업들이 돈을 어디에 투자하는지, 내 생활에 얼마나 근접하게 또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ETF가 많이 출시되는 그런 것들을 좀 모아봤을 때 이 테마가 메가 테마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방금 메가 테마로 AI를 짚어주셨는데 사실 AI 관련 주식들 보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거 여기서 사도 될까? 좀 무섭다라는 마음이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AI 시장 버블이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오히려 성장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실까요? 저는 AI 버블 논란은 항상 있었고 네.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구조적 전환이 되고 있는 산업 초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뭐 멀리 가실 것도 없이 세탁기나 이런 다양한 가전들 너무 익숙하지만 초기에는 도입되고 상용화되는데 시간이 걸렸고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 빠르게 확산이 되는데요. AI도 그런 의심을 받고 있지만 계속해서 증명해 나가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버블이라는 거는 돈이 사실 벌리지 않는데 계속해서 주식 가격만 고평가되는 거를 보통 버블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AI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익성이 증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혹시 클로드 쓰시나요? 몇 번 써봤는데 요즘에는 제미나이, 챗GPT보다 더 똑똑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제 개인 돈으로 네. 클로드랑 제미나이 둘 다 결제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클로드 같은 경우엔 2028년 정도의 흑자를 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얼마 전에 2026년 지금이죠. 2분기에 바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뉴스들이 나오면서 버블이 아닐 거다라는 반증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조적인 전환의 초기다. 오히려 계속 돈을 벌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자도 느는 만큼 확장성을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버블로는 저희가 좀 걱정할 부분은 아닌 걸로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럼 AI가 메가 테마다라고 저희가 앞에서 정의를 해봤잖아요. 그런데 관련 섹터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반도체도 있고 데이터 센터도 있고 전력까지 그 같은 밸류체인으로 요즘 막 맞습니다. 묶더라고요. 모든 게 다 AI 관련 섹터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이 부분은 살짝 좀 고민이 되는데 반도체 그 밸류체인 안에서도 어떤 테마에 저희가 좀 투자를 해보면 좋을까요? 사실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돌아가면서 투자하시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네. 이제 그런데 그 돌아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도 하고 맞아요. AI가 사실 신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세부 섹터들이 예를 들면 데이터 전력이나 이제 과거에는 조금 오래된 기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시 주목받는 사례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 산업 너무 크지만 세 가지 정도로만 제가 그룹핑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반도체나 이렇게 AI 산업을 가능케 하는 인프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예시에는 말씀드렸던 반도체 그리고 데이터, 전력 이런 인프라 산업들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물론 소프트웨어라고 하면은 세일스포스나 이런 기업들을 떠올리실 수도 있겠지만 다양하게 AI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을 소프트웨어로 통칭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세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네. 세 가지에서 마지막은 피지컬 AI입니다. 피지컬 AI라고 하면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저희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로봇 휴머노이드 산업과 똑같은 얘기다라고 봐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피지컬이다 하면 신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AI가 이제는 머릿속에서만 구현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살아서 움직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밸류체인이 크게 있을 것 같고요. 이 단계는 사실 AI의 특징적인 점은 어떤 한 밸류체인이 또 다른 밸류체인의 확장을 계속해서 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똑똑해지면 이제 몸으로 구현을 해야 되고 몸이 더 기능을 갖춰지면 다시 머리에 대한 성능 개발이 필요하고 그렇다 보니까 저는 돌아가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하지만 이 돌아가면서 투자하는 게 너무 어렵다잖아요. 맞아요. 지금 말씀 주셨을 때 ETF만 해도 너무 많은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최근 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니 네. AI란 명칭이 들어간 ETF가 약 80여 개 있습니다. 와. 네, AI 반도체 그리고 AI 반도체도 탑2 뭐 집중 투자하느냐 아니면 전체에 투자하느냐 그리고 AI 의료 산업에 투자하는 AI 의료 소버린부터 해서 정책적인 이슈들까지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리고 조금 이따 말씀드릴 로봇 휴머노이드도 약 20개가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ETF가 많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AI 산업에 투자할 때 특정 섹터가 확신한 믿음이 있고 여기에만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런 세부 테마에 투자하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아니다라고 하면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넓은 투자를 하고 있는 테마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액티브 ETF에서는 알아서 바꿔주니까 그런 장점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액티브 ETF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 전문가가 알아서 또 체크를 해준다는 부분은 저희가 두 번째 그리고 오늘까지도 수업에서 너무 도움이 되는 그런 ETF지 않나 싶습니다. 세 가지 3대 분류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여기서도 가장 먼저 수혜가 되고 있는 쪽이 지금 인프라입니다. 반도체, 데이터 센터, 전력 안에서 꼭 골라야 한다면 한 가지만 어느 섹터로 좀 가보시겠어요? 저는 셋 중에 꼭 골라야 한다면 네. 가장 먼 미래 연금에서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AI 휴머노이드, AI 피지컬 AI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제 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단기, 중장기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인프라, 반도체와 데이터 전력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해당 섹터에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적합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투자의 시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연금할 때 제가 아까 말씀을 미처 못 드렸던 부분은 테마 투자의 재밌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상상했던 모습이 내 투자와 딱 맞아떨어졌을 때 이제 주식도 주가가 잘 가겠죠. 그런 점이 사실 투자할 때 가장 재밌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연금이라는 게 내 20, 30년 후를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20, 30년 후의 미래 모습을 보고 투자했을 때는 그때는 사실 저희 영화 허나 아니면 수많은 우주 영화 나왔을 땐 너무 꿈만 같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그렸던 모습이 상상되는 건 휴머노이드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투자 시점에 따라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력 안에서 또 체크를 해본다면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계속 순환매 속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연금에서는 휴머노이드 그리고 피지컬 AI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올해 로봇 관련주들이 정말 뜨겁게 또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실적이 아직 잘 안 나오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먼 미래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지금부터 저희가 로봇에서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될까요?
일단은 저희가 용어를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무래도 투자자분들께서 로봇이란 단어가 더 익숙하기 때문인데요. 네. 저는 로봇이랑 휴머노이드는 아예 다른 걸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로봇은 어떤 특정한 명령어 데이터를 입력하면 특정 환경에서 정해진 업무만 수행을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보면 사실 인간에게 최적화된 모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휴머노이드가 사람을 닮았다란 뜻이라서 이제 손도 구현이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모호하게 비정형화된 명령어를 입력을 해도 머릿속에서 스스로 추론하고 학습하고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휴머노이드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서 바로바로 성과는 못 내고 있지만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현실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네. 사실 새로운 어떤 산업이 생겨나고 여기서 밸류 체인이 만들어지는 단계에서 주가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연구개발 단계를 지나서 상용화되고 있는 원년이 2026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알고 계셨던 수많은 기업들 떠올리시는 뭐 현대차가 투자하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부터 해서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테슬라. 네, 그렇죠. 네. 그런 수많은 기업들이 다 양산 주요 시점을 2026년으로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양산이 된 때부터 주가들이 보통 주목을 받고 있다 보니까 물론 100% 수익성은 안 나오지만 지금부터 딱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테슬라의 옵티머스도 일단 올해부터 대량 양산에 들어간다 이런 상용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먼 미래가 아닌 지금부터 저희가 또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벌써 당겨오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피지컬 AI 아직 생소하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가장 최근에 봤던 휴머노이드 로봇 피지컬 AI라고 하면 현대차의 아틀라스가 아닐까 싶은데 체조를 하더라고요. 두 바퀴 연속으로 이렇게 구르는 게 일반 로봇에서는 참 어려운 거라고 하던데 이러한 또 다른 사례들 좀 많이 없을까요? 그럼요. 많고요. 네. 우선은 휴머노이드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구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손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이 손에는 수백 개의 센서가 들어가고 그리고 압력도 조절해야 돼서 네. 사실 로봇이 딱딱한 물체를 잡는 건 쉽지만 이제 연약한 부서지기 쉬운 물체를 잡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런 업무들이 지금 가능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재밌게도 피규어 원이라는 이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인턴이랑 로봇이랑 누가 더 잘하나 대결을 붙여봤습니다. 네. 한 170시간 동안 로봇은 쉬지 않고 일했고요. 이제 인턴은 화장실도 갔다 오고 점심도 먹으면서 대결을 했는데 아주 근소한 차이로 휴머노이드가 졌습니다. 그래서 휴먼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출하량이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로봇이 실제로 만들어지고 나온다라고 예상하는 속도들도 지금 1년마다 기업들이 상향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런 재밌는 기술 대결했는데 이겼다더라 이런 이슈성 얘기지만 실제로 우리 옆에 돌아다니는 거는 머지 않았고요. 2030년에는 얼마만큼의 로봇이 돌아다니실 것 같으세요? 일단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은 또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시는데 사실은 네. 어색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맞습니다. 120만 대가 와. 시장 전체적으로 돌아다닐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는 1000만 대가 전체 시장에서 돌아다닐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시면 네. 챗 GPT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생성형 AI라는 게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하셨는데 그게 불과 2, 3년 전이거든요. 22년 말, 23년 초부터 본격화되었으니까 네. 그때 너무 빠른 투자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을 때는 지금도 또 한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되짚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지금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저희가 또 다른 사례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과거에 저희가 AI랑 비교를 해본다면 언제든 우리 곁에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와닿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AI, 휴머노이드 이렇게 ETF를 좀 살펴본다면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종류가 뭐 80개, 100개 너무나도 많은데요. 연금 계좌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ETF 있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금 계좌에서는 내가 만약에
연금 계좌에서는 두 가지로 나뉘실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내가 정확히 이 산업의 밸류체인을 이해하고 있고 특정 섹터를 믿는다, 서브 섹터를 믿는다라고 하시면 패시브 ETF로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고요. 하지만 연금 계좌는 희한하게도 일반 계좌에선 그렇게 매매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 연금 계좌에서는 매매를 자주 안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메가 테마의 컨셉만 잡고 나머지는 알아서 투자를 해주시길 바라면 액티브 ETF를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AI 같은 경우에는 타임 글로벌 AI 인공지능 액티브 ETF라는 ETF가 있고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타임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액티브 ETF라는 ETF가 두 개가 있으니까 이런 ETF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패시브와 액티브 ETF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액티브 ETF는 따로도 시간을 빼서 공부를 해봤잖아요. 패시브만의 좀 특징은 좀 없을까요? 패시브는 정해진 기초 지수를 굉장히 잘 따라갑니다. 어. 그래서 예를 들면 글로벌이라고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시작이 글로벌로 시작을 했는데요. 네. 만약에 나는 특정 국가 아니면 특정 밸류 체인을 딱 집어서 투자를 하고 싶으면 그게 변치 않으면 좋으시겠죠. 네. 예를 들면 나는 최근에 전기차 봐. 얼마나 중국이 잘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휴머노이드에도 중국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럴 경우에는 딱 차이나만 꼭 집어서 하는 ETF에 투자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네. 하지만 지금은 제조업 밸류체인 단계에서 정말 값싸게 다양한 물리적 데이터를 받아서 개발하는 것은 중국이 잘하지만 또 머리를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머리의 영역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정말 잘하더라라는 부분에 공감하면 이 산업들에 다양하게 시점별로 맞게 투자하셔야 되는데 그럴 때는 액티브 ETF가 조금 더 편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확실히 테마를 세분화해준다라는 패시브 ETF의 장점도 있겠지만 그걸 저희가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까지 전문가가 해준다라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액티브 ETF를 또 계속해서 눈여겨봐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연금에서 AI 그리고 휴머노이드 ETF를 담아볼 텐데요. 어떻게 조합을 해야 가장 큰 조합이 될까라는 게 좀 궁금합니다.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황금 비율 한번 제조를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손으로까지 묘사를 해주셔서 제가 비율을 한번 예시로 말씀드리면 요거는 투자를 처음 시작하셨느냐 아니냐 보다는 나의 성향이나 그리고 나의 투자 기간이 얼마나 남아있느냐가 조금 더 중요하신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투자를 인제 시작했지만 사회 초년생이고 20-30년 투자하실 거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운용하실 거다라고 하시면 오늘 말씀드렸던 AI나 휴머노이드 산업에 반반 정도 투자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실 것 같은데요. 단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저희 저번에 1화에도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30%는 무조건 안정형 자산으로 투자를 해야 되니 30%는 채권 혼합형으로 하시고 나머지 70%의 반반이면 35%겠죠. 그렇게는 한번 두 테마를 섞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 투자해보는 것보다 나이 그리고 성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코어로 6에서 70%, 테마가 한 25% 정도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코어로 비유를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투자 기간이 긴 적극적인 투자자분들은 나머지 위험 자산으로 투자할 때 반반을 투자하라는 말씀이었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나는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어. 아니면 연금으로 투자를 처음 시작해 보려고 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 코어 자산은 무엇이고 세틀라이트 자산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신 다음 비율 배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0%는 동일하게 적용되니까 제외하고요. 나머지 70%를 100으로 가정한다라고 하면 코어 한 60% 정도는 S&P 500이나 이런 시장 대표 지수에 투자하시되 나머지 이제 30-40% 정도는 이제 거기에서도 AI나 휴머노이드 조금씩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0%는 안전자산으로 빼놓고 70% 안에서 저희가 대표 지수 그리고 테마, 특히 AI랑 휴머노이드로 한번 조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꿀조합을 알아봤는데요. 그럼 다 맞다면 그 종목들이 사실 오랫동안 큰 수익률을 안겨주면 좋겠지만 바로 좀 추세가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변경을 하고 싶다면 이 ETF 교체 타이밍이나 좀 리밸런싱 시기 어느 정도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사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제 주식 투자하실 때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주식 투자할 때 내가 샀던 종목 또는 ETF 투자할 때는 내가 투자했던 ETF의 투자 포인트가 뭐였는지는 한 번쯤 짚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투자했던 포인트가 아예 사라졌거나 아니면 달라졌다라고 하실 때는 그때는 이 테마와 또 이별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AI에 대한 산업의 성장성이 계속 유지가 됐다. 내가 생각했던 포인트와는 달라졌지만 또 다른 쪽으로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하시면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 주셨던 예시가 수익률이 빠졌을 때 내 테마형 ETF 어떻게? 라는 질문이실 것 같아요. 이게 비단 AI나 휴머노이드 얘기는 아니실 것 같고요. 과거에 수많은 테마형 ETF에도 나왔는데 이 휴머노이드나 AI 사고 싶은데 내 수익률이 안 좋은 테마형 ETF는 어떻게?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투자 포인트가 바뀌었다면 그거는 반절만 매도를 한번 해보시고 새로운 투자 포인트가 생긴 두 산업으로 바꿔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건 연금 투자의 가장 큰 매력은 적립식으로 강제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점인데요. 연에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만큼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적립식 서비스를 이용해서 매월 투자하실 수 있을 텐데 그때 조금 빠졌을 때 저희가 더 사시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4번째 수업이 남아 있습니다. 내 나이와 상황에 맞춘 구체적인 실제 상황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실 거니까요. 다음 주 수업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